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우연처럼 시작된 그 인연은 저에게 아주 큰 복이 되었고, 아직까지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바로 저와 한 할아버지 사이의 우정에 관한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좋아하고 다양한 카페 가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 저는 진작부터 카페 창업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 자금을 모았어요. 30살이 되기 전에 제 카페를 차리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따로 카페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진작에 따놓았지만 카페라는 게 자격증보다는 실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 제가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경험도 없이 덜컥 카페를 차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년 정도 다른 카페에서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근처에 사람을 구하는 카페들의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쉽사리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조건이 좀 어중간했거든요. 카페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 매니저나 점장으로 들어가기엔 경력이 전무했죠. 나이로만 보면 매니저나 점장급인데 경력이 없고, 직원이나 알바로 쓰기엔 나이가 많아 부담스러우니 아무도 안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력서를 넣었던 곳에선 모두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를 넣었던 곳 중 제일 연락이 안 올 것 같았던 곳이요. 그 카페는 번화가에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카페 자리가 정말 좋아서 손님이 꾸준히 많은 곳입니다.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커피 맛이나 디저트가 특별한 곳은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데도 자리가 정말 황금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근처에 지하철까지 있다 보니 홍보 없이도 손님들이 저절로 오는 그런 카페였죠. 사람이 많고 꾸준히 잘 나가는 곳이다 보니 직원도 까다롭게 뽑을 것 같고 당연히 저도 안 뽑아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을 받은 후 그 카페 사장과 면접을 보는데 사실 면접을 보면서 왜 나한테까지 연락을 한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장이 진짜 싸가지가 너무 없는 겁니다. 말하는 투도 엄청 건들거리고 장사 잘 되는 카페 사장이라고 엄청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직원들이 3개월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새 사람들 진짜 끈기 없어. 기껏 일 가르쳐 놓으면 도망가기 바쁘다니까? 내가 진짜 사람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네. 근데 내가 왜 윤미소 씨한테 연락을 했느냐? 윤미소 씨 나이가 많더라고. 카페에서 일한 경험은 없고. 다른 카페 같으면 윤미소 씨 절대 안 뽑지. 근데 내가 보기엔 나이만 이만하면 어린애들보단 참을성도 있고 좀 진득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한 거야. 저는 뽑아주시면 성실히 꾸준히 다닐 생각 있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만약 일 시켜보면 바쁘다고 지랄, 사람 많다고 지랄, 돈 안 올려준다고 지랄, 아주 지랄들을 해요. 저는 사장이 진짜 날티가 심하고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같아선 저도 이런 곳에서 일 안 하고 싶지만 유일하게 연락 온 곳이기에 그냥 참았죠. 젊고 예쁜 애들도 많긴 해. 그런 애들 쓰면 매출에도 도움되고. 근데도 윤미소 씨 믿고 쓰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맞춰서 줄 거고 1시부터 8시까지 일하면 돼. 오전은 내가 일할 거고 점심은 집에서 먹고 와요. 저녁도 제공 안 되니까 알아서 간단한 빵 같은 거 먹던지 아니면 참았다가 집에서 먹던지
쓸데없이 김밥 같은 거 냄새 풍기면서 먹을 생각 말고.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예. 그럼 다음 주부터 나와요. 일주일간 내가 일 가르쳐 줄 거고 그 후에는 직접 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요. 알았죠? 여기가 보다시피 번화가라서 장사가 잘 되거든. 많이 바빠. 근데 너무 미리 겁먹진 말고 바쁜 시간대만 엄청 바쁘고 또 한가할 땐 나름 한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고 다음 주에는 일 배워야 되니까 오전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일어서더니 저를 가만 보더라고요. 그 화장 좀 하고 다녀요. 한 건데요. 한 거야? 근데 왜 저래? 그러고 가는 겁니다. 와, 끝까지 싸가지도 없고 매너도 없고 진짜 내가 일 배운다 생각하고 참는 거지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장에게서 커피 레시피와 매뉴얼 등을 배웠죠. 일하면서 느낀 건데 오전은 좀 한가하고 제가 출근하는 오후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사장도 엄청 몰아붙이듯이 일을 가르쳐 주고요.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나름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다 되고 사장이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오후는 미소 씨가 알아서 해야 돼. 잘할 수 있겠지? 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해. 내가 2호점도 낼 거라서 이미지 관리 잘해야 돼. 아, 2호점도 준비 중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계획은 하고 있어. 여기 건물주 형님이 지금 건물 하나 더 올리고 있거든. 내가 그 건물 위치 봤는데 거기도 입지가 아주 장난 아니라서 1층 자리 내가 노리고 있어. 사장은 실실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건물주분하고 친하신가 봐요. 친해지고 싶지. 나 아는 형님의 친구인데 이거 말고도 알토란 같은 건물이 2개나 더 있어. 완전 알부자. 인성도 완전 좋고. 미소씨, 내가 여기 세 얼마나 주는지 알아? 얼마 주시는데요? 저는 사장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새가 터무니없이 쌌거든요. 사장은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소개해줘서 엄청 싸게 내고 있어. 완전 거저지 뭐. 가게 하면 월세 내는 게 엄청 부담이라던데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완전 봉잡았지. 내가 그래서 이 건물주 형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줘. 콧대가 아주 높다니까. 예. 어찌됐건 다음 주부터 미소씨 본인 가게다 생각하고 신경 써서 해줘. 알았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도대체 왜 직원을 한 명만 쓰는 걸까 였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기엔 정말 바빴거든요. 그나마 그 전에는 사장님이랑 같이 했으니 괜찮았는데 혼자서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응대하려고 하니 땀이 줄줄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커피 같은 건 그래도 괜찮은데 쉐이크 같이 믹서기를 쓰는 종류들은 더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설거지할 것도 많고요. 얼마나 빡세게 일을 했는지 저는 한 달 만에 손목 건초염이 왔습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고 버텼어요. 제 카페를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버티고 일하다 보니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엄청 손에 익어서 척척척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장 말대로 점심시간 끝날 때 많이 몰리는데 그 후에는 또 한가한 시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는 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카페를 나왔을 때였어요. 다시 돌아가려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기운 없는 얼굴로 저희 카페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잠시 쉬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마음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고 땀도 많이 흘리셨어요. 날이 덥기도 하고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여쭤봤죠. 저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할아버지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이러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말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색이 좀 안 좋으셔서요.
조금 무리를 했더니 그래요. 잠깐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저기 괜찮으시면 가게에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 너무 덥기도 하고 가게 안은 시원하거든요.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일어나야지.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잠시만 기다리시라 하고 물을 떠왔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너무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갈증 해소가 더 잘 되거든요. 저는 물을 건네자 할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실례를 했나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아휴, 고마워요. 이렇게 일부러 안 챙겨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 물을 마시고 컵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직원 아가씨 덕에 훨씬 낫네.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느릿한 걸음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가시는 걸 쳐다보다가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카페에 오신 거예요. 이번엔 안색도 좋아 보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직원 아가씨. 어머, 안녕하세요. 그때 앞에 계셨던 분 맞죠? 맞아요. 내가 그때 직원 아가씨가 주는 물 마시고 정신 차려서 집에 잘 갔어. 고마워. 아휴,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인데요, 뭐. 저기,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괜찮나? 달달한 것도 좋아하세요? 좋지. 그러면 바닐라 라떼는 어떠세요? 적당히 고소하고 달달해서 맛있어요. 그래요. 직원 아가씨가 맛있다는 걸로 줘봐요. 찬 것도 괜찮으시죠? 날이 더워서. 좋지. 저는 할아버지께 바닐라 라떼랑 간단한 디저트도 함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고 그걸 천천히 드시면서 밖을 구경하시더라고요. 밖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다 마신 할아버지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자주 오셨어요. 매일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오시는 편이었죠. 오시면 바닐라 라떼를 드셨고 늘 밖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꼭 저희 할아버지 같은 기분이라서 카페에 오시면 반갑고 며칠 동안 안 오시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주일 넘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 하면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카페에 오셨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걱정했어요. 내 걱정을 다 했어요. 고맙네. 이것 좀 먹어요. 할아버지는 과일을 사오셨어요. 참외나 자두 같은 과일이요. 아마 인근 과일 가게에서 사신 것 같은데 저는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드시죠. 직원 아가씨 먹으라고 일부러 사왔어. 감사해요. 오늘도 그 커피 한 잔. 예. 저는 그러다가 오늘은 제가 커피를 대접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를 위해 일부러 과일도 사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카드를 내려고 하시는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어휴, 됐어. 아니에요. 과일도 사다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쏩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 직원 아가씨. 내가 요새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는 게 낙이야, 낙.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할아버지 눈빛이 왠지 서글퍼 보이셨어요. 저는 카운터로 가려다가 어차피 새로운 손님도 안 들어오고 비교적 한산한 때라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냥 여쭤봤죠. 댁이 이 근처세요? 그렇게 멀진 않아. 그리고 여기 근처에 우리 아들이 있거든. 아, 아드님이요? 그렇구나. 인근 회사 건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 다니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기, 직원 아가씨,
노인네한테 이렇게 친절 베풀어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세요? 그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먹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거 보면 활기가 느껴져서 좋아. 나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할아버지의 말이 왠지 좀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두 다 언젠가는 나이 들고 늙을 텐데 요즘은 어르신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인식이 참 각박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할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나도 엄청 활발하고 많이 돌아다녔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지. 근데 지금은 한 6, 7년 됐나? 내가 쓰러졌거든. 병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더라고. 치료도 받았는데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거나 운동 같은 거 삼가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놈이 그래서 시골에 집을 마련해줬어. 좋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푹 쉬라고. 거기서 몇 년 살았는데 갑갑하더라고. 내가 태생이 도시놈이다 보니 조용하고 한적한 게 적성에 안 맞는 거야. 먹적지근해야 그나마 살 것 같고.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활발하게 많이 다니셨으니 더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그러니 억지로 거기서 살다가 좀이 쑤셔서 결국 얼마 전에 다시 올라온 거야. 그리고 아들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 내가 직원 아가씨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이 카페 앞에 앉아 있을 때. 네, 그때도 사실 좀 무리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좀 쉬고 있었는데 직원 아가씨가 고맙게도 물도 챙겨주고 걱정도 해준 거야. 참 고맙더라고. 나 같은 노인네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거든.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카페 앞에 계셨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거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는 그냥 이 카페만 와. 여기 앉아 있어도 사람들 다니는 거 다 구경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시니 왠지 뿌듯하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직원 아가씨는 참 착한 것 같아. 노인네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실은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만. 돌아가셨어요. 저 대학교 때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하세요.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활발하셨거든요.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덕에 먹어본 음식도 진짜 많고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보고 좋다 혹은 드셔보시고 맛있다 싶은 곳은 무조건 저 데리고 가셨거든요. 제 말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좋은 할아버지셨구만. 예. 근데 저는 좋은 손녀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할아버지 손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저도 커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더 이상 할아버지랑 다니기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때쯤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기껏 가는 곳이라곤 해봤자 시장이나 공원 정도가 다였는데 제가 가기에는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따분했죠. 게다가 먹는 것도 뭐 국밥이나 설렁탕 같은 것만 드시니까 저도 먹기 싫어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같이 산책 가자고 해도 싫다고 했어요. 공부한다고 바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서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랑 기껏 다녀봤자 국밥 같은 거나 먹고 공원 같은 데서 시간이나 죽이는데 왜 자꾸 같이 가자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 햄버거 먹으러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딴에는 그게 젊은 애들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셔서 저한테 햄버거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근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살 빼야 된다고 싫다고. 친구들이랑은 잘도 먹으러 가면서 할아버지랑은 안 간다고 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라니
왠지 울컥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했던 할아버지에게 싫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지나도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못됐죠. 그게 뭐라고. 할아버지는 손녀랑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그런 건데 저는 그때 할아버지랑 다니는 게 싫었어요. 친구들이랑 다니는 게 더 좋고. 제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땐 다 그래. 직원 아가씨 할아버지도 이해하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이후론 저한테 어디 가자고 잘 안 하셨어요. 여전히 저를 예뻐하고 좋아하셨지만 저한테 산책 가자던가 뭐 먹으러 가자는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다니시고. 근데 그때는 그게 차라리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요. 친구랑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허니브레드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달하고. 그거 먹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포장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할아버지 모시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데 달콤한 커피랑 잎빵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요.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할아버지랑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사무치더라고요. 아, 자꾸 미루지 말고 진작에 할아버지 데리고 가볼 걸. 할아버지가 나한테 맛있는 곳, 좋은 곳 데리고 다닌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드릴 걸. 근데 이미 후회해봤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도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티슈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울 게 아닌데. 아니야. 직원 아가씨 마음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알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후회하지 마. 나 정도 나이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게 있어. 그리고 직원 아가씨랑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아버지도 참 즐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예.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친할아버지랑 나랑 닮았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진짜 닮으셨어요, 근데. 내가 손녀가 있으면 직원 아가씨도 닮았으려나? 내가 손자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친할아버지랑 닮았으면 그냥 나를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해.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도 편하게 저한테 미소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 윤미소거든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직원 아가씨 아니고 미소라고 부를게. 저도 왠지 저희 친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가게에 오시면 손님 없을 때 대화도 나누고 제가 제 카드로 계산해서 커피도 한 잔씩 대접해드렸죠. 그런데요,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금 한산한 시간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갖다 주라면서 버섯 한 상자를 갖다 주신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 있었는데 맨날 먹을 걸 갖다 주시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커피와 함께 디저트류를 제 카드로 긁고 가져다 드렸어요. 그냥 오시지. 왜 매번 저런 걸 주세요? 손녀 먹는 건데 뭐 아깝나? 어머니 갖다 드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도 오기로 했어. 내가 뭐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챙겨가. 아, 뭘 또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들고 가.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짠돌이 카페 사장놈이 들이닥친 겁니다. 제가 카운터 말고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눈이 막 희번뜩해서 저를 노려보며 외치더라고요. 윤미소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오셨어요?
카운터 비우고 여기 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역시 쳐다보시고요. 누구야, 저 할아버지? 아, 예? 저희 할아버지신데요. 저는 그냥 구구절절 말하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더라고요. 윤미소 씨, 장난쳐? 할아버지를 여기 왜 부르는데? 게다가 커피에 디저트까지? 나 어이가 없네?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건 제가 잘못했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가서 주문을 받기도 했고 커피랑 디저트도 다 제 카드로 계산한 건데요. 제 카드로 계산한 거예요. 어디 봐. 거짓말이기만 해봐. 그러면서 사장은 포스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제 카드예요. 커피랑 디저트랑 다 계산한 거예요. 공짜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장은 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노려보더라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다야? 네? 젊은 사람들 오가는 카페에 저런 노인네 앉아 있으면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 여기가 무슨 다방이야? 저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카페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러 들어오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사장님, 제가 카운터 잠시 비운 건 죄송한데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것 같은 소리 하네. 꽤 안 부리고 일할 것 같아서 기껏 나이 든 거 앉혀놨더니 지네 가족 데리고 와서 자리 축 내고 에어컨 쓰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엄연히 저희 할아버지도 돈 내고 커피랑 디저트 드시는 건데 그게 왜 자리 축 내는 거예요? 아, 시끄러.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 됐고. 너 해고야.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다짜고짜 저보고 나오지 말라더군요. 해고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도 기분 나빠서 더 다니고 싶지도 않았지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고라니요. 그렇게 소란이 일자 할아버지도 일어나서 사장놈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장 양반, 내가 듣자 하니까 말이 좀 심하네. 나 같은 노인네는 이런 카페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 버릇없는 사장놈은 할아버지 말에도 위아래로 할아버지를 훑어보며 할 말 다 하더군요. 사장 마음입니다, 손님. 가려받을 수도 있고요. 저 노인 손님 안 받아요. 노인 냄새 풍기면서 자리 죽치고 있으면 그 카페에 누가 들어옵니까? 매상 다 떨어지게. 할아버지는 분노하셔서 따지셨어요. 무슨 냄새? 그리고 누가 죽치고 있어? 나 여기 있어봤자 1시간도 안 있다 가는데. 그럴 거면 여기 왜 오세요? 커피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믹스커피나 타드세요. 여긴 오지 마시고요. 사장이 싫다고 하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 윤미소 씨,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 저도 잘린 마당에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말 안 해도 지금 나갈 거거든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서 카운터에 올려두고 제 가방과 할아버지가 주신 버섯을 챙기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흥분하시면 심장이 안 좋아요. 얼른 같이 나가요. 그리고 나가려는데 이 사장놈이 코를 막으면서 등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노친내 냄새.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는데 그 순간 누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사장놈이 문 쪽으로 쳐다봤는데 갑자기 사장놈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떡 벌리며 막 웃으면서 그 남자분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아이고, 한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커피 드시러 오신 거예요? 사장놈은 좀 전에 저와 할아버지에게 한 것과 달리 무슨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며 그 남자분을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신 그 남자분은 사장놈을 쌩까고 저희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다가오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더러 아버지라면서 괜찮으시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흥분하셔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으셨거든요. 아, 이분이 아드님이신가 생각하던 찰나 그 소리를 들은 사장놈은 눈알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놈이 나더러 놓친 내 냄새 나니까 이 카페에서 꺼지댄다.
내가 살면서 이런 모욕은 또 처음이다. 예? 그러면서 한 사장님은 황당한 얼굴로 사장놈을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놈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하게 보고요. 아니, 그게 무슨 한 사장님 아버지시라뇨? 윤미소 씨 할아버지라며. 얘 내 손주 맞아. 얘는 내 아들 맞고. 예? 아니 근데 뭐 이런 막대 먹은 인간이 다 있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사장놈이 어린아가 있자 옆에 있던 한 사장님도 화가 나서 따지시더라고요. 고 사장,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노친내 냄새나니까 꺼지라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카페에 무슨 금태라도 둘렀습니까? 사람 가려서 받아요? 당신이 뭔데 남의 아버지 보고 냄새가 나니 어쩌니 그딴 소리야? 아닙니다. 한 사장님, 오해가 있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일하는 직원애가 자기 할아버지라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 말에 한 사장님은 눈이 더 뒤집히더라고요. 고 사장! 그러면 직원 할아버지면 화내도 되고 건물주 아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아주 못 쓰겠네. 사장놈은 놀라서 할아버지에 가서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는데. 네가 뭔데 내 손녀딸한테 소리 질러가면서 난리를 쳐? 네가 사장이면 나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서가, 예 아버지, 여기 계약 기간 얼마나 남았냐? 재계약까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다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가게 무조건 빼라 그래. 재계약 없다. 그 말에 사장놈이 놀라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가게를 빼란 말이세요? 그쪽이 나한테 그랬지? 본인 가게에 사람 가려봤든지 말든지 사장 마음이라고? 이건 내 건물이야. 우리 아들한테 넘기고 우리 아들이 관리하긴 하지만 엄연히 주인은 나야. 그쪽 말처럼 내가 내 건물에 당신 같은 인간 받기 싫어서 나가라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사장놈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다시 말하셨어요. 중서가, 재계약 절대 없다. 무조건 여기 비워. 알겠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시세보다 엄청 싸게 준 건데 약속도 제대로 안 지켜서 얘기 좀 해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무슨 약속? 제 친구 친한 동생이라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도움받은 게 많아서 여기 자리도 싸게 해줬거든요. 월세가 싼 대신 수익금 일부는 보육원에 기부하는 걸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초반에만 몇 번 내다가 아예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얼굴 봐서 참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계속 손해보면서 재계약해줄 생각 없습니다. 사장놈은 부들부들 거리면서 따지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막 쫓아내면 안 되지. 나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 가능해. 그 말에 한 사장님이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고소해. 우리는 그냥 있는 줄 알아? 우리 일봐주는 로펌에 얘기해서 아주 제대로 털어줄까? 우리도 고 사장이 여기 임대하는 동안 문제가 많아서 걸고 넘어질 거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친구 얼굴 봐서 참았는데 이딴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지. 그 말에 사장놈은 멘탈이 탈탈 털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계약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다시 합시다. 그리고 한 사장님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덩달아 나갔죠. 카페 주차장에는 세단과 함께 기사분도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기사분이 할아버지를 부축해 주시는데 할아버지가 저도 같이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미소야, 집이 어디야? 같이 가. 아니에요. 저는 버스 타고 갈게요. 아이고, 무슨 버스. 얼른 타. 저는 쭈뼛거리며 탔습니다. 차 안에서 한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엄청 잘 챙겨주셨다고. 아니에요. 제가 뭘 챙겨드려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런 게 저도 좋아서. 미소 얘는 내 친손녀나 다름없어. 그 정도예요, 아버지? 그럼. 저는 쑥스러워서 웃으면서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사장놈이 말했던 그 건물주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셨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으면서도 그때 아들이 근처에 있다는 말이 이 건물주라는 말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한우 세트도 주시더라고요. 이거 주려고 했거든. 근데 무거워서 내가 아들한테 갖고 오라고 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게 어딨어.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건데. 미소야, 조만간에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 수 있어? 아, 예. 박 기사야, 전화번호 좀 받아놔라. 예, 회장님. 할아버지더러 회장님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래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번호를 찍어드렸습니다. 연락할 테니 밥 먹으러 놀러 와. 알았지? 예,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인사 후 가셨어요. 제 손에는 버섯과 한우가 들려 있었는데 엄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우도 엄청 좋은 거고 버섯도 자연산 송이버섯이라면서요.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고 엄마도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할아버지네 집에 작은 선물을 사들고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크고 좋더라고요.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이런 큰 집엔 기업 회장이 사는 건가 싶었는데 할아버지도 그런 집에 사신다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초대를 받아가니 한 사장님과 한 사장님 사모님도 저를 웃으며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집은 처음 가봤습니다. 집 구경도 하고 진수성찬으로 식사도 했어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기로 다시 오시면서 적적해 하셨는데 미소 씨 덕분에 요즘 아버님이 훨씬 생기도 넘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커피 마시러 간다 하면서 기사들도 뿌리치고 막 걸어가시더니 아, 예. 근데 이제 그 카페를 못 가게 되니 좀 아쉬운 거야. 거기 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미소가 만들어준 커피도 먹고 하면 참 좋거든. 예, 그러게요.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예, 전에 왜 카페 차리고 싶어서 일한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예, 그랬죠. 할아버지 오시면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왜 카페에서 일하는지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카페 자리도 빼는데 미소 네가 거기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번화가 자리에, 그 규모에. 저는 못해요. 임대료 제대로 주는 분한테 넘기셔야죠. 월세는 걱정하지 마. 그 정신 나간 사장놈한테도 한 사장이 엄청 싸게 줬었어. 그것보다도 더 싸게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가게라는 게 몫이 중요하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미 이런저런 선물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미소 너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있어. 네가 거기서 카페를 하고 있으면 나도 아무 걱정 없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바깥 구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할아버지의 제안에 한 사장님과 사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장님 말에 따르면 그 자리가 워낙 좋아서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차린다고 해봤자 자본이 많지 않아서 외곽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작해 볼 생각인데 갑자기 그런 좋은 자리에 큰 규모에서 시작하게 되니 선뜻 하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장님이 컨설팅 회사도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저런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도 저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제가 그 자리에서 카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준비 끝에 저는 그 자리에 카페를 재오픈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좋은 매출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사장놈한테 배운 게 있다면 그 사장놈이 하던 거 반대로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직원 귀한 줄 알고 잘 챙기고 어떤 손님이든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요. 번화가 자리다 보니 알바생도 저 포함 2명을 더 써서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근 복지센터에 커피나 디저트류도 한 번씩 보내기도 합니다. 월세를 엄청 싸게 내는 대신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매출의 일부를 기부도 하고
커피나 음식료를 직접 보내기도 하거든요. 할아버지도 제 이런 행동을 칭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카페를 연 이후에 더 자주 놀러 오세요. 오시면 제가 커피도 드리고 신메뉴 개발한 것도 드셔보시라고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할아버지와 햄버거도 먹으러 갔어요. 친할아버지가 먹자고 했던 그 햄버거요. 할아버지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니 왠지 제 마음에 있던 오래된 죄책감과 짐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선 저보고 귀인을 만났다면서 착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착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저 지쳐 보이시는 할아버지에게 물을 한 잔 드렸고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정을 나누는 평범한 일이었을 뿐이죠. 저는 할아버지가 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랑 함께 지금처럼 대화도 많이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를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18년 넘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저를 그런 식으로 배신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이 의대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저하고는 연인 사이였어요. 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의 의과대, 저는 국문과를 다니고 있었죠. 저는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느 연인처럼 알콩달콩 잘 만나왔고 미래도 약속할 만큼 진지한 사이기도 했죠. 남편은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요.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여러 곳 운영하셨고 따로 소유하고 있는 목 좋은 산과 건물도 두어 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여유가 꽤 있는 편이었죠. 사는 형편 차이가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은 의사여서 직업이 괜찮기도 했고 성품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환영을 했었습니다. 남편 전공의 시절 때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한창 바쁘기도 했고 저도 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아이는 바로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전문의 과정 수료할 때쯤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남편이 전문의 과정을 끝내면 남편 병원을 차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 소유의 건물 위치가 좋아서 거기다 남편 병원을 차려주기로 하신 거죠.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성형외과를 차려주셨습니다. 남편의 병원이 있는 그 건물은 나중에 아빠가 제 소유가 되게끔 증여로 넘겨주시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남들이 보기에 다 부럽다고 하던 부부였고 크게 아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주변에선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다 가진 삶이라는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인 남편과 여유 있는 친정, 착하고 공부 잘하는 유학생 아들까지. 제가 생각해도 별로 아쉬운 부분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를 질투해서 그렇게도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직업을 받고 남편은 저희 집 돈을 봐서 한 결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질투 섞인 말을 들어도 타격도 없고 기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꼭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남편이 좋았다기보다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성 있는 사람이 제 배우자라는 게 좋았고, 또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이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질투 섞인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게다가 남편과 저는 사이도 몹시 좋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저 역시도 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하고도 잘 지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기에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는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어머님 곁에서 간병을 돕고 전적으로 케어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것을 몹시 고마워했었습니다.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어요. 남편에게도 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완벽에 가까운 배우자감이었고 사는 동안 시련이나 고통이라고 할 만한 큰일도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완벽한 결혼 생활은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최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최악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을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이가 갈릴 정도니까요. 그 사건의 시작은 외국으로 유학 간 저희 아들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은 외국 친척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방학 때 정도만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곤 했어요. 아들이 다시 출국을 하고 외로운 마음이 부쩍 들더라고요. 이제라도 막둥이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요. 특히 큰애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랑 알콩달콩 지낼 예쁜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아는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최 간호사라고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하나였죠. 최 간호사, 사모님 안녕하세요. 최 간호사는 다소 당황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최 간호사 옆에는 4살,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 간호사가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물론 남편네 병원 직원이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긴 해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미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어머, 혹시 딸? 아, 네. 세상에, 나는 최 간호사 딸이 있는지 몰랐어. 아, 예쁘다. 저는 인사를 꾸벅하는 최 간호사의 딸이 너무 귀여워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 아닙니다, 사모님. 딸한테 주는 거야, 귀여워서. 딸은 최 간호사 눈치를 슬쩍 보더니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 돈을 최 간호사에게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가뜩이나 그때 딸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한창이어서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최 간호사도 마침 장을 다 봤다고 하고 저도 그랬어요. 집이 어디냐 하니까 걸어서 10분 정도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날도 덥고 내가 가는 길에 태워주겠다고 했죠. 최 간호사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날도 더운데 무거운 짐 들고 어떻게 가느냐며 한사코 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 간호사 집 근처에 데려다 줬는데 최 간호사가 오신 김에 차나 한 잔 드시고 가라더군요. 그렇게 최 간호사의 집에도 가게 되었죠. 다세대 주택 건물 2층이었고 소담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보니 아이 물건이 많았죠. 저는 최 간호사의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물었어요. 나는 최 간호사가 미혼인 줄 알았어. 애기 아빠는 회사 가셨어? 그 말에 최 간호사가 멋쩍은 표정이더라고요. 실은요 사모님, 애기 아빠 없어요. 그 순간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이혼을 한 건가 싶어서 말실수를 했나 싶었죠. 아, 그래? 내가 실수를 했나 봐.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게 저 결혼 안 했어요. 승아 임신했을 때 승아 아빠랑 헤어졌거든요. 저 혼자 출산을 했어요. 아, 그래? 네, 그전까진 부모님 도움받다가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저 혼자 애 키우는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혔었다가. 그래서 부모님하고 사이 틀어지고 나서 저 혼자 나와 살아요. 다행히 여기 병원 취업했고 그때부턴 승아랑 둘이 살고 있죠. 그렇구나. 부모님하고는 아예 연락 안 하는 거야? 네. 애초에 승아 가졌을 때도 부모님이 반대하셨는데 제가 우겨서 낳은 거라. 저도 면목이 없고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그 책임도 제가 져야겠죠. 그렇구나. 최 간호사 정말 대단하다. 에이, 대단하긴요. 제 욕심 때문에 괜히 승아가 힘든가 싶어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최 간호사는 미혼모였습니다. 아이 아빠가 없는 거였죠. 어떤 사정인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아이랑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멋지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최 간호사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저희 남편도 아느냐고 하니까 원장님은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후로 최 간호사의 딸인 승아가 눈에 밟혔어요. 귀엽기도 하고 인사성도 밝고 그래서 한 번씩 옷이나 장난감을 사서 남편 통해서 보내기도 했죠. 최 간호사가 고맙다고 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요. 저는 딸이 너무 귀엽더라며 사진 좀 봐도 되느냐고 하니 사진도 보내주더라고요. 그 후에 최 간호사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시라 그랬고 아이 먹을 간식을 잔뜩 사들고 간 적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제 자식 말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든 건지 그맘때 막둥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지 최 간호사의 딸인 승아가 유난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막둥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당신이 어떻게 육아를 다시 하느냐며 괜히 고생이라고 말리더라고요. 저도 승아 사진이나 보고 한 번씩 선물이나 대신 사주는 걸로 아쉬운 마음은 달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최 간호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냐고 하니 최 간호사는 뜻밖의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승아가 지금 병원이고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최 간호사는 승아가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자초지종 설명과 함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면 수술 받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면 돌려줄 수 있다고 했죠. 친정 부모님하고도 연을 끊어서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느껴졌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파서 그렇다는데 저도 알겠다며 흔쾌히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 저는 수술하고 경과 괜찮은지 꼭 알려달라고 했죠. 제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서 신상도 확실하고 또 최 간호사의 딸 승아라면 저도 잘 아니까요. 수술은 잘 받았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경황이 없을 것 같아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며칠간 연차를 쓰고 출근도 안 했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최 간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덕분에 아이 수술 잘했고 보험비 청구는 해놓았다. 보험비 받으면 바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서 고맙다고 그랬죠. 저는 돈은 천천히 줘도 된다면서 승아가 괜찮다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간호사가 갑자기 통화를 하던 도중 훌쩍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한테 고맙고도 또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마운 건 알겠지만 미안하다는 건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나한테 뭐가 미안해. 그냥 갑자기 부탁드린 것도 그렇고. 아휴, 뭘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사는 거지. 최 간호사가 많이 놀랐나 보네. 저는 오히려 최 간호사를 위로해 주었고 최 간호사는 훌쩍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최 간호사가 연차를 냈던 기간 동안 병원 실장에게 전화해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는데 최 간호사는 미안하다며 자기는 더 이상 출근 안 할 테니 일한 것까지 월급 정산해서 보내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남편 병원 갔다가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물었죠. 정말 최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만두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혹시 최 간호사랑 연락해봤어? 아니, 내 연락도 안 받던데. 그래? 완전 잠수 탔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책임감도 없고. 아휴, 당신도 그냥 최 간호사 번호 차단해버려. 번호를 왜 차단해? 아니, 우리 상담실장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거 갚기 싫어서 퇴사를 한 모양이야. 돈을 빌렸다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악질이더라고. 돈 빌리고 잠수 탄 거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자기가 그만두기 직전까지 일한 월급 보내라고 그랬다더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최 간호사랑 개인적으로 몹시 잘 알고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대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병원 실장 돈까지 빌려서 잠수를 탔다니요. 제가 아는 최 간호사 같지가 않았죠. 남편은 괜히 저한테도 돈 요구할 수도 있으니 번호를 그냥 차단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승아의 수술비 때문에 3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걸 모르거든요. 제가 굳이 남편에게 얘기하진 않았죠. 저는 속으로 설마 그 수술비도 수술비가 아니었나? 나도 속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할까 싶었어요. 최 간호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연락을 해도 최 간호사의 폰은 꺼져 있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마 자식 가지고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인간이었을까 싶어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최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죄송하다며 혹시 만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저는 왜 굳이 만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설마 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거나 그럴 작정인가 싶어서 의심부터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 간호사는 수술비도 오늘 갚겠다고 꼭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저는 그냥 계좌로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반드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 간호사를 다시 봤는데 그 사이에 얼굴도 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의 소문이 안 좋았기에 저도 좀 석연찮은 기분으로 인사를 했죠. 최 간호사, 사모님 오셨어요? 응. 어서 앉으세요. 저는 최 간호사의 얼굴을 보는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소문이 사실인 건지 왜 연락은 안 됐던 건지 궁금한 게 많았죠.
병원 그만뒀다고? 네. 갑자기 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승아 수술은 잘 끝났다며. 네, 수술 잘 끝났고 퇴원하고 친정엄마랑 다시 연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정엄마네 집에서 승아 돌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최간호사는 돈이 든 봉투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감사했어요. 수술비 도와주셔서. 그리고 약소하지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도 하나 샀어요. 혹시 안 쓰시는 거면 바꾸셔도 돼요. 최 간호사는 비싼 화장품 세트까지 사왔더라고요. 뭘 이런 걸. 난 괜찮아. 최 간호사 써. 아니에요. 그때 승아 수술할 때 친정 부모님하고도 연락 못하고 있던 때라서 도움받을 때도 없었는데 염치 불구하고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승아 예뻐해 주셨고 그런데 흔쾌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음으로는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약소하지만 제 성의예요. 뭘 정말 괜찮은데. 근데 병원은 왜 그만둔 거야? 갑자기 그만뒀다던데. 병원에 제 소문 안 좋게 났죠? 최 간호사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래. 뭐라고 하던가요? 손 실장한테 돈을 좀 빌렸었어? 그거 안 갚고 갑자기 잠수 탔다고. 참나. 최 간호사는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니야? 돈은 1년 전에 빌렸고 딱 한 달 쓰고 바로 돌려줬어요. 그때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요. 갚은 지가 언젠데 그거 가지고 없는 소리를 지어내네요. 제 통장 내역도 있지만 싹 갚았습니다. 그럼 손 실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왜? 안 좋은 소리에서 사모님이 저 신뢰 못하고 연락도 끊었으면 해서 그렇겠죠. 손 실장이 왜? 최 간호사는 결심을 한 듯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제가 꼭 해드려야 될 말이 있거든요. 뭔데?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태까지 모르겠어서 말았는데 사모님이 저희 승아 수술비까지 도와주셨잖아요. 도움까지 받은 마당에 모른 체 하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양심상 계속 입 닫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데? 얘기해봐. 최 간호사는 망설임 끝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죠. 원장님이요. 실은 손 실장하고 내연관계입니다. 뭐? 최 간호사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남편이 손 실장하고 내연관계라는 거예요. 손 실장은 저희 남편 병원에서 6년 넘게 일을 해온 베테랑 상담실장입니다. 일을 워낙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남편이 스카웃을 했었고 그 후로 손님도 잘 끌어오고 상담도 잘해서 남편이나 저나 만족하던 직원이었죠. 그런데요, 남편과 그런 손 실장이 불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꽤나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반년 정도 전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일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손 실장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친했어요. 병원에서도 잘 지냈고 병원 밖에서도 따로 연락하거나 만날 정도로요. 서로 집에도 자주 오가고. 그래서 제가 급할 때 손 실장님에게 돈도 빌렸던 거예요. 보증금 문제 있을 때. 그런데 반년 정도 전에요. 제가 반찬을 좀 많이 만든 김에 손 실장한테도 좀 주려고 했죠. 그런데 병원에 반찬을 들고 와놓고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손 실장님 집으로 갔는데 서로 비밀번호도 알거든요. 집 비밀번호. 제 딴에는 집에 없을 테니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안에 원장님이 계신 거예요.
손 실장 집안에 우리 남편이 있었다고? 네,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계시다가 저를 보고 엄청 놀라셨죠. 저도 너무 놀라서 그냥 반찬 놔두고 도망 나왔고요. 이게 다 뭔가 싶었는데 그 후에 따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 실장이랑 원장님이랑 삼자대면으로 만났는데 말하지 말래요, 사모님한테.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모님이 알아서 좋을 거 없지 않냐고 저만 입 다물래요. 머리로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입 닫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사모님이랑 가깝게 지낼 때도 아니었고 또 제일 큰 이유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싶었죠. 제 삶 하나도 버겁고 힘든데 다른 사람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않겠다고 했죠. 그 원장님은 저한테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달라는 뜻인지 월급을 더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찜찜한 돈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서 월급에서 남은 돈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셔라. 얘기 안 한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나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그런 거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지내시면 된다라고요. 원장님도 잘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묻어두려고 했지만 그 후로 손 실장 보는 게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같은 병원 직원이니까 그냥 저냥 지내기는 하는데 전과 달리 좀 껄끄러웠다고나 할까요? 유부남 직장 상사와 놀아나는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병원 박차고 나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도 이게 제 직장이니까요. 그래서 모른 척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손 실장이 술 먹고 저희 집 와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잘 됐다고 얼른 헤어지라고 했죠. 원장님이랑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사모님 알면 정말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손 실장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모님만 없으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요. 뭐라고? 저도 놀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저한테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사모님이 망고 알레르기가 엄청 심하다는 거 알고 있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네, 저는 망고 알레르기가 정말 심합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기도가 부풀어 오르는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좀 심한 편이었고 그 후로 조심도 하고 알레르기 약도 상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가족인데다 의사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알레르기 약도 남편이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손 실장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약점 같은 알레르기를 알고 있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죠. 망고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도가 막힌다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만 좀 하라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떠드냐고 화내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로는 그런 헛소리도 안 했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는지도 까먹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술김에 헛소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조만간 사모님 생신인데 자기가 케이크를 준비할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저는 행여나 케이크에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진짜 큰일 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함부로 입 뻥끗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왜 자꾸 사모님하고 친하게 지내느냐면서 행여나 입 뻥끗하면 저도 저희 아이도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손 실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사실을 사모님에게 알리면 정말 저랑 저희 아이에게도 해코지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었는데 저희 아이 수술비 빌려주셨을 때 그때 결심했습니다. 사모님께 전부 다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병원도 그만뒀고 친정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혹시 그 미친 여자가 저랑 저희 아이한테도 해코지 할까 싶어서요. 손 실장도 저희 집 주소 알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중요한 건 손 실장의 그런 계략에는 원장님도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 실장 그 미친 여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건 그렇다 쳐도 저희 남편까지도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동조를 해? 네, 케이크 모르고 사줬다고 하면 적당히 과실치사 되지 않겠느냐고. 당연히 사모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장 이득 보는 건 원장님 아니신가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은 제 소유기 때문에 만약 제가 잘못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남편이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온몸에 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제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배우자가 뒤에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요.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말도 안 돼. 혹시나 해서 제가 손 실장이랑 나눴던 카톡 대화가 있거든요. 최 간호사는 그 카톡 대화들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 간호사가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랬다간 가만 안 둔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갔어요. 남편이 저 몰래 그렇게 오래된 상간녀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상간녀랑 짜고 저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이런 얘기를 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며 자기도 한통 속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그냥 남의 일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최 간호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척비척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최 간호사가 부축을 해줬지만 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절을 했죠. 그날 집으로 겨우 돌아와 몇 시간이고 생각에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 싶고 내가 뭘 들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나를 배신하려고 했나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최 간호사의 말만 100% 믿을 순 없었고 그 말이 사실인지 저도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 차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최 간호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을 믿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간은 녹음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남편의 차에 같이 탄 손 실장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곧 있을 저의 생일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손 실장은 자기가 다 준비해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준비한 대로만 하자는 남편의 음성이 너무 침착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나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싶고요. 배신감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가 갈렸어요. 20대 때 만나서 평생을 함께해온 나한테, 지 병원까지 차려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다 싶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왔죠. 남편은 저녁에 근사한 곳에 가서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매번 제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바쁘다 보니 보통은 직원들에게 시켜서 사온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선 고마웠죠. 그런데 실상을 알고 있다 보니 그날 그 케이크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식사를 했는데 제 신경은 온통 케이크로만 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가증스럽게 웃고 떠드는 남편을 보니 욕지거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꾹 참고 안 넘어가는 밥을 조금 먹었죠.
어디 컨디션이 안 좋아? 조금. 빨리 쉬어야겠네. 빨리 쉬어야겠네. 하필 생일날에. 와인이라도 한잔 하려고 했더니. 됐어. 케이크 사온 거 있는데 못 먹겠네? 하면서 운을 슬쩍 떠보더라고요. 저는 케이크를 들고 와서 남편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뒤로하고 말했죠. 한 조각 먹지 뭐. 그렇게 남편은 케이크를 꺼내오고 초에 불도 붙이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케이크였습니다. 안에다가 무슨 편법을 썼는지 몰라도 갈라봐도 망고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게 정말 나를 해하려는 케이크일까? 사실은 그냥 케이크 아닐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케이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 먹겠다고 하자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밤늦게 나와보니 남편은 그 케이크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려두었더라고요. 안 먹으면 그냥 냉장고에 놔두면 되는데 굳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이유가 뭐겠나요? 저는 그 케이크 중 일부를 꺼내서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분 의뢰를 진행했는데 안에서는 망고 농축액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걸 보고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한 게 맞구나. 손 실장하고 작당한 게 맞구나. 완벽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모은 증거들과 최간호사에게 받은 증거, 그리고 케이크에서 저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망고 농축액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상간녀를 경찰 고소했고 상해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이 불륜 사이고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도 증거로 제출을 했죠. 더불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상황이 그렇게 되니 갑자기 한 발을 빼고는 다 손 실장이 벌인 짓이고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륜은 맞지만 저를 일부러 해하려고 한 짓은 아니고 전부 손 실장이 벌인 짓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다 들통나게 생기니 본인이라도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간호사를 통해서 남편도 동의했다는 걸 알았기에 남편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이 그렇게 발을 빼려고 하니 손 실장도 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손 실장이 자진해서 남편도 동조했다는 증거들을 내밀었거든요. 그 일로 손 실장과 남편의 개싸움도 시작되었죠. 저 없애고 제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손 실장과 제 몫의 재산을 넘봤던 남편. 그 둘의 상황이 틀어지니 완전 원수가 돼서 물고 뜯고 싸우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직접 서로 잘못했다고 우기면서 증거를 제출한 바람에 저는 손 안 대고 더욱 쉽게 코 푸는 격이 되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신나거나 좋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건 맞고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이려고 했던 건 맞으니까요. 저는 선처 없이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남편과 그 여자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고 제가 케이크를 먹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처벌 수위는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했고 위자료 소송도 당했고 무엇보다 주변의 소문까지 파다하게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 실장은 남편의 약점을 빌미 삼아 추가 고소를 했고 남편 역시도 맞고소를 하더라고요. 그 둘은 정말 치열하게 더럽게도 싸우더라고요. 저는 제 건물에서 남편의 병원을 문 닫고 나가게 했습니다. 잘 나가던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상간녀와의 고소에 소문까지 쫙 퍼진 남편은 이 근방에서 못 살겠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았던 남편과 절천지 원수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남편과 제가 이런 식으로 파토가 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 끝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부끄러워서 어디에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이 좀 추슬러지고 나니까 최 간호사 덕분에 내가 목숨을 살렸구나 뒤늦게 고맙더라고요. 최 간호사가 미리 언지를 준 덕분에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케이크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뒤늦게 최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최 간호사는 자기가 오히려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남편은 나를 언제든 배신할 인간이었고 그나마 최 간호사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죠. 그리고 지금 병원 자리에서 남편은 쫓아냈고 다른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행여나 일자리 필요하면 소개해 줄 테니 말하라고 했죠. 최 간호사는 저에게 면목 없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맙기만 합니다. 저 같아도 남의 가정사에는 섣불리 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본인이 피해를 보면서도 나서서 저에게 진실을 알린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다 싶고 고마워요. 그 후로 최 간호사는 제 도움으로 그 병원에 취업을 했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랑은 한 번씩 안부 문자 주고받고 승하 사진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서 사진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의 상처는 아직도 다 지워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한동안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직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좋아졌고 그런 인간 때문에 저 혼자 속 끓이기에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기막힌 일을 당했지만 계속 신세를 한탄하고 기막혀 하기에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털어낼 수 있는 건 털어내고 잊을 수 있는 건 잊어내고 그리고 제 앞에 남아있는 삶을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평범하던 제 인생에 있어서 마치 영화 같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혼자서 운영해오던 곳이었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부터는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오래된 곳이라 단골 손님이 많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도 많지만 규모는 좀 작은 편이고 어머니와 저 둘이 벌어서 먹고 사는 정도는 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장볼 게 있다고 바쁜 점심시간 끝난 뒤 마트로 가셨고 저는 남아서 뒷정리와 저녁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자가 울리길래 확인을 했는데 같은 마트에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2번 결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카드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인데 생활비 카드로 쓰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로 쓰시거든요. 장 보시고 나서 뭔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사셨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바쁜 점심타임이 끝나고 정리를 하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요. 경찰서에서 전화 올 일이 뭐가 있나 싶어 깜짝 놀라며 받아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카드 분실하지 않으셨냐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카드 있으신지 확인해 보셔라 했는데 어머니도 급히 확인해 보시더니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 마트 앞에서 영수증 정리하면서 지갑에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때 아마 모르고 흘렸나 보다 하시면서요. 어머니 지갑에는 워낙 영수증이며 이것저것 든 게 많다 보니 카드 없는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카드가 없어진 걸 알고 분실 신고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자수를 하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카드 조회를 해보니 제 명의가 나와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하시면서요. 조금 놀랐죠. 카드 잃어버린 줄도 몰랐는데 분실을 했었고 심지어 그 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썼다고 하니까요.
얼마를 썼느냐 하니까 몇 시경에 5만 얼마를 썼다고 하는데 어제 왔던 결제 문자 중 두 번째 결제 문자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경찰서가 한 동네로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바로 찾으러 가겠다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옆에서 카드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며 걱정하시길래 괜찮다.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자수까지 했다고 하니까 별일 없다. 카드 받아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당 부서 담당 형사님께 가서 카드 분실했고 누가 돈 안 사용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보니 웬 여자애 한 명이 한쪽 의자에 앉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아기 엄마였던 거였습니다. 딱 봐도 얼굴이 앳되고 어려 보였는데 낡은 아기띠로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담당 형사님이 저에게 설명하시길 저 여자분이 사용하셨고 바로 자수하러 왔으며 변상하겠다 하셨답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하고 변상도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그 여자분이 제 쪽으로 오게 됐는데 저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돈이 별로 없고 젖은 안 나오고 아기는 배고파 우니까 분유라도 사야 돼서 돈도 없이 무작정 마트에 갔었다. 그러다가 마트 입구 쪽에서 우연히 떨어진 카드를 봤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이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급해서 분유를 2통 샀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분유 먹이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경찰서로 자수하러 왔다고 하면서요. 형사님도 그 친구가 제출한 영수증 보여주며 분유 2통만 산 거 맞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분유 사려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양심에 찔려 바로 자수까지 했고요. 앞에 있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갚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괘씸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딱 봐도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로 어려 보이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기까지 안고 있는데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딱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변상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카드 찾았으니 됐다고 내가 선처했으니 이분도 바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형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카드를 쓰긴 했지만 양심상 바로 자수했고 거짓말한 것도 없이 진심으로 사과했으니 더 따져 물을 것도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분께도 괜찮으니까 아이 잘 돌보시라고 말했어요. 제가 선처를 해서 그분은 바로 돌아가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갚을 테니까 연락처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분유 2통 5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사정이 딱해 보이는데 굳이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꼭 돌려드리겠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일이 이 착한 친구에게는 꽤나 상처가 될 만한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양심적인 사람 같은데 남의 카드를 몰래 썼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를 찍어 저한테도 확인 전화를 걸고 나서 저장을 했어요. 저는 당장 안 갚아도 되고 살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며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형사님이 저에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미혼모고 혼자 애 낳아 키우는 상황이라고요.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는 상황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딱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카드를 찾아 가게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 동안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뭐라도 챙겨줬어야 됐었나? 하다못해 우리 가게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였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요. 인간된 도리로서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다 보니 나서서 도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렇게 식당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더욱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분유 사주려고 그랬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그냥 보내면 어떡하느냐, 식당에 한번 데리고 오라 하라고 그러시더군요. 저희 어머니 평소에 동네에서 밥 잘 못 먹고 다니는 아이들 있으면 식당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가라고 하고 독거 노인분들 반찬 챙겨드리는 교회 봉사활동도 하세요. 워낙 정도 많으신 분이다 보니 그 친구의 사정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아이도 데리고 와도 되니 우리 식당에 좀 올 수 있느냐 했죠. 어차피 한 동네였거든요.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 알겠다고 했고 다음날 점심시간 끝난 시간에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쭈뼛거리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다가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고생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품속의 아기도 보시더라고요. 작다고 몇 개월이냐 물어보시니 5개월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렇다 치고 애기 엄마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면서 점심 먹었냐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안 먹었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밥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손을 막 저으며 괜찮다고 거절했고요. 그래도 밥 먹으라고 어머니가 한사코 얘기하셔서 제가 얼른 밥을 차려줬습니다. 편하게 먹으라고 어머니가 아이는 돌보고 있고요. 아이가 순하고 참 귀엽더라고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아기를 봐서 그런지 예쁘다며 마치 손주 보듯이 덩실덩실 보고 계셨죠. 그 와중에 그 친구는 그 상황이 너무 뻘쭘하고 민망한 건지 처음엔 좀 쭈뼛거리면서 깨작거리다가 나중엔 열심히 먹더라고요. 굶은 건지 잘 못 먹은 건지 허겁지겁 말이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을 좀 더 챙겨왔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편하게 마음껏 먹으라 하니까 결국 제가 들고 온 밥까지 마저 먹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짠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기 키우고 살려고 하면 많이 고생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어머니는 마트 다시 가자고 이것저것 사야 되니까 저보고 차키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도 얼떨떨한 얼굴로 따라왔죠. 그렇게 마트에 가서 아기에게 필요한 분유랑 기저귀, 네이하고 그 여자분 집에서 먹을 만한 쌀하고 생필품하고 먹을 것도 좀 샀습니다. 그 친구는 한사코 됐다고 안 사주셔도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다 괜찮다고 하시며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건 카트에 다 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일 같은 것도 담았습니다. 잘 먹어야 젖도 나오는데 잘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같이 다니는데 갑자기 따라오던 그 친구가 뒤에서 흐느끼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서요. 실은 제가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있으면 이런 느낌인가 싶어서 울컥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시고요. 어머니는 그 친구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제가 이런 걸 다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죄송한 입장인데 오히려 이런 것까지. 받아도 돼.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건데 당연히 받아도 되지. 그리고 애기 엄마 다른 것보다 아기만 생각해. 아이한테 필요한 건 해줘야지. 고마운 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아휴 혼자서 고생이 많았나 보네. 저희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토닥여 주었고 그 친구도 한참이나 훌쩍이더라고요. 그렇게 필요한 거 사서 나왔고 갖다 주러 운전해서 그 친구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딱 봐도 열악해 보이는 고시원 비슷한 원룸촌에서 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거 보시고 더 마음이 안 좋아지신 듯 했죠. 여기서 사는 거야?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 들어가시겠어요? 그래도 되려나? 차 있는데 그거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죠. 그렇게 저랑 어머니도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방도 정말 작았고 열악했습니다. 그 여자는 차와 함께 마트에서 사온 과일들을 씻어서 내오더라고요. 아기 용품들은 다 중고거래에서 무료로 나눔받았다며 우리가 이것저것 챙겨준 덕분에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다고 웃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저녁 장사 때문에 곧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차만 마시고 금방 일어났죠. 그 친구는 나가는 저희에게 고맙다고 계속 그러고 어머니는 이런 것도 다 인연인데 좋은 인연 이어나가자면서 도울 것 있으면 앞으로도 도와줄 테니 편한 이모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그 친구 또 눈물 왈칵 쏟고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그 집을 나서서 식당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저런 곳에서 아이랑 둘이 산다 생각하니 참 힘들겠구나 싶고요. 문도 허름하다 보니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딸 놔두고 떠나오신 것처럼 불편한 얼굴로 계속 한숨만 내쉬고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 어머니는 나서서 먼저 그 친구를 챙겨주셨어요. 본인 사비로 아이 필요한 거 챙겨주시기도 하고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갖다 줄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그 친구 집까지 갔고요.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는데 교회에다 이 친구 사정을 얘기해서 후원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저 어머니는 친해지게 되었죠. 가까워지다 보니 그 친구도 솔직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계속 자랐고 퇴소 후에는 혼자 이곳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남친을 사귀게 되었는데 참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외로웠던 그 친구는 그 남자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고 그 친구에게도 진심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와 관계 후 아이가 생겼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는 그대로 잠수를 탔고 들리는 소문엔 군대에 들어가 버렸다는 말도 있었답니다. 수술을 할까 어쩔까 고민이 많았대요. 하지만 처음으로 생긴 자기 가족인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자기처럼 입양기관에 보낼 수도 없어서 어떻게든 자기가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은 금방 바닥나고 아기가 워낙 어리다 보니 일하러 갈 수는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워낙 어리다 보니 지자체에서 미혼모 대상으로 도와주는 정책 같은 것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도움받을 친정엄마나 주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아등바등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아기 엄마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젖도 안 나오고 분유도 바닥나고 할 수 없이 아이 데리고 마트 근처에 서성이다가 마침 바닥에서 저희 어머니가 흘리신 카드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간 살아온 사정이 참 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참 잘 컸구나,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나서 더 그 친구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 친구도 저와 어머니에게 마음을 많이 열었는지 종종 가게에 아이 데리고 놀러 왔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친근하게 잘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얼어붙어 있는 모습만 봤는데 친해지고 보니 밝고 활발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놀러 오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며느리냐고도 하고 딸이냐고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왕래하며 지내다가 아이가 돌 지났을 무렵 그 친구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좀 일찍 맡기고 일을 해야겠다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따로 일할 곳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우리 가게에서 일하라고 했죠. 사실 저희 가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시던 손님만 주로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일손이 더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점심시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테이블이며 의자며 틈나는 대로 박박 닦아 놓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수저통 다 꺼내서 닦고 소독하고 손 안 닿는 곳까지 일일이 문지르고 닦고 치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쉬라고 해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정말 싹싹하게 잘했어요. 요령껏 필요한 반찬 더 갖다 드리고 설명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오시던 손님들도 가게가 아주 밝아진 것 같다며 칭찬이 자자하셨죠. 저희 엄마도 너무 기특해하고 예뻐하셨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 오픈 때부터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니어도 식당 일만 하고 살아보니 다른 건 잘 몰랐는데 그 친구는 확실히 요즘 사람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저희 식당 홍보도 잘하고 메뉴 보완 할점 같은 것도 저한테 얘기를 잘해주더라고요. 지켜보니 손맛도 꽤 있는 친구 같아서 나중에는 새로운 메뉴 개발도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 원래 오시던 손님들만 왔던 가게인데 점차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가 엄청 활발해졌다면서 그 친구 보고 복덩이 같다며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3년 넘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는 저나 어머니에게도 마치 친손자, 자식 같은 기분이었어요. 생일잔치도 매번 같이 했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제가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쉬는 날에는 다 같이 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고요.
아이가 말하는 거, 점차 커가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아빠 같은 심정을 느꼈죠. 그리고 아이도 저에게 자꾸 아빠라고 했고요. 같이 지내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와 그 친구는 서로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 친구는 늘 저와 어머니에게 고마워했고 은인같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죠. 아니다. 우리가 도와준 건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했는데 오히려 우리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준 거 너무 고맙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딸처럼 살갑게 잘해주고 오히려 우리가 더 고맙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좋은 감정으로 지내게 되었고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저희가 사귄다는 것은 알고 있으셨고 저희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내 며느리 되는 거니까 더 잘해주고 싶다 하면서요. 그 친구도 울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더 잘하고 살겠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살 거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은 꼭 끝까지 잘 모시고 살 거다 라면서요. 어머니도 그 친구도 서로 손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결혼 후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네는 인연 같다면서 천생연분 같다는 얘기도 잘하셨죠. 그렇게 저는 이제는 아내가 된 그 친구와 식당 운영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몹시 기뻐하시고 첫째 아들도 동생 생긴다고 자기가 잘해줄 거라 하더라고요. 아내는 입버릇처럼 저와 어머니에게 늘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일만 할 줄 알지 삶의 행복이나 즐거움 같은 건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던 저. 그런데 운명처럼 아내를 만나고 저희 아들을 만나고 오히려 무미건조하던 제 삶이 찬란하고 아름다워진 것 같거든요. 그 누구보다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